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 거가요. 네. 예, 전 항상 매일 뵙고 있어서. 아, 댓글에 참 가끔 들어오시더만. 아, 네. 제가 열심히 댓글을 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댓글에? 그냥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사람들과 소통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 뉴스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들어와서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 채팅창에서. 류종훈 기자가 소통을 되게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채팅 많이 한다고 소통 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채팅과 소통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부터 한번 좀 봐야죠.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장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37% 빠졌고요. 나스닥도 0.53% 빠졌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0.33, 러셀 2000도 0.48% 빠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관세가 결국에는 우려했던 바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왜냐? 실물 경기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종목별로 잠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2% 넘게 빠졌고요.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빠졌고 AMD도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 관세에 대한 좀 많이 호재를 입지 않겠냐라고 했고 장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리포트를 보면은 5% 이상 상승이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별로 많이 그런 호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0.39% 올랐고요. 오히려 GM과 포드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한국 GM에서 넘어가는 물량도 많고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차 중에 멕시코에서 만들거나 캐나다에서 만드는 차가 많습니다. 또 포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뉴스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뉴스는 이제 25%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하루 종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도 보면서 조금 너무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진 보여주시는 거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전전날에 있었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정의선 회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거 캡처를 뜬 거라서 이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한테 현대차를 시범 케이스로 보면서 빨리 들어와라. 얼마나 잘하냐. 막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현대자동차가 HMG MA라고 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때 이제 뒤통수를 맞았을 때 투자를 결정했었던 그 이제 HMG MA가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요. 와, 이게 다 공장이에요? 이게 다 공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요.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조지아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조지아에는 지금 기아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지금 이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동화를 위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에 현대차도 있고요. LG엔손이랑 같이 만드는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모비스 공장도 있고 또 다른 협력사들 공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공장, 이 클러스터 안에서 모든 전동화 차량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대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세레모니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 국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이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뭐 BMW, 벤츠 같은 다른 차량도 동일하게 지금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사실 저희는 제일 중요하죠. 뭐 네. 토요타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 혼다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 저희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차가 들어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4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17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엘라바마 공장에서 38만 7천여 대, 조지아에서 41만 6천여 대, 그리고 HMGMA 어제 준공을 한 그 공장인데 작년 10월부터 아이오닉 5를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84만 약 8천 대 정도 생산을 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전체 판매량의 49.6%를 차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50%가 넘는 물량은 해외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넘어가는 게 지금 42.1%가 되고요. 이제 멕시코에서 넘어가는 게 8.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MGMA의 가동률을 높여서 이제 올해부터 아이오닉 9이 들어가서 여기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 60%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여전히 지금 한국이나 멕시코에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 지금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약 한 8조 원 가량의 지금 네. 관세에 대한 그 타격을 입지 8조 않겠냐. 원 정도의 타격.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관세는 네. 처음에 세게 때리고 중간에 협상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세가 협상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좀 많이 갖게 됐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뭔가를 좀 선물을 주면 거기서도 보답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게 기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1조라고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굉장히 큰 뒤통수를 맞게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들은 미국에서 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가 정말 이번에 오랜만에 그 아부 잘하는 그 일본 정부가 네.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따로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무관세를 한 번 더 고려를 해달라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근데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랬군요.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네.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대책을 좀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그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네.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완성차 밑에 이제 1, 2, 3차 밴드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또 들어가지 못하는 또 굉장히 작은 부품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 자체가 흔들릴 경우에 그 국가의 이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EU는 지금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럽에서 넘어오는 거 떠올리면은 명품과 자동차 말고 딱히 없거든요. 네. 아니면 다 농산품이에요. 올리브유, 뭐 아니면 축산품, 돼지고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2차 산업에서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굉장히 강력하게 마련할 걸로 보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과 함께 이제 좀 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지금 좀 강력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뭐 있어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대책을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이라고 꺼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우리가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워낙 갑에 위치인 상황이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상호 관세를 흔히 말하는 보복 관세처럼 내릴 경우에는 거기서 또 다른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좀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GM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한국 GM이 뭐 그 작은 회사가 무슨 타격을 입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좀 표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 이건 미국은 아니고요.
글로벌을 상대로 수출한 자동차 판매 순입니다. 트렉스가 1등이에요. 29만 대요. 29만 5천 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트랙스 많이 파네. 4위가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아 트레블레이저. 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 한 7만 대가 넘거든요. 네. 다 준중형 아니면 중형 SUV 정도 되는 거죠? 소형. 네, 소형급. 네. 소형급. 네, 소형급의 지금 SUV인데 이 차량들이 전량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차량인데 얘네가 관세를 맞게 된다. 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한국산 이제 GM 차량의 판매량은 줄 수밖에 없고 수출량도 줄고 한국 GM은 지금 내수 시장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한국 GM? 네. 내수에서는 거의 순위권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현대, 기아, 네. GM, 르노, KGM 네. 이 5개 기업이 지금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이 중에서 GM이 몇 등 정도 할 것 같으세요? 4등. 4등, 저는 5등. 5등입니다. 아 그래요? 르노라든지 KGM보다도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KGM이 옛날 쌍용.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거보다도 안 팔려요? 거기보다도 내수에선 더 안 팔리는 것입니다. 아 그 광고 뭐하러 해? 광고 안 해요, 걔네. 아 그런가? 예전에 트레일블레이저 그저 옛날엔 했죠. 한창 네. 뭐 이제 트레이블레이저 처음 나왔을 때 나올 때. 했는데 작년부터는 주력 모델이 트랙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광고도 잘 안 해요? 네, 내수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그래, 씁니다. 하긴 매장도 뭐 별로 못 본 것 같고. 어차피 여기- 만들어봐야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데 굳이 국내에서 광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이제 뭐 한국 GM의 네. 소형차 생산 기지인 상태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개발 기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소형 SUV 관련된 차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만드는 거 이제 또 개발하는 데 지금 많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수는 의미가 없는 회사예요. 뭐 지금.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량이 줄게 되면은 한국 그러네. GM이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한국 GM이 이제 국내에서 위상과에 상관없이 어쩌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 판단을 했을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언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떠들어댔던 이제 철수설 아직까지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천과 창원 지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창원에는 생산기, 창원에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용 유발 봤을 때는 한국 GM을 무시를 할 수 없고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대우차 때부터 있었던 네. 한국 GM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글로벌 GM에서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 무슨 모델을 생산을 맡길 건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GM이 과연 지금 현재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위험해진다고 하면은 사실 대안은 잘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GM의 주력 공장이라 한다면은 멕시코랑 캐나다인데 네. 거기도 지금 USMCA가 지금 어쨌든 사실상 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25% 관세를 막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인건비는 싸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이제 특징이 있느냐? 거기는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GM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메리트가 사라질 경우에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존폐를 뭐 걱정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여튼 굉장히 걱정이 커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GM 공장이 이번 관세로 이 폭탄 좀 맞지 않을까 네. 걱정을 좀 하는 뉴스를 먼저 전해주셨고요. 두 네.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뉴스는 내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국내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하는데 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지금 11.1%를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절반도 안 돼야 됩니다. 원래는 네. 한 4, 5%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은행 연체율도 지금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 줄줄이 나왔거든요. 네. 각각의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고 통계청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고 금감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은 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한은에서 나온 이제 금융 안전 상황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2천억 원으로 이제 1년 전보다 11조 원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이제 3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말
3억 3,6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의 차주 수는 이제 31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도 이제 소폭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대출액은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업권별로 은행 대출이 이제 640조 7천억 원이었고 비은행권 대출이 이제 423조 6천억 원이었는데 둘 다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네.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4.7%에서 0.8%로 은행 대출은 2.4%에서 1.2%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증가율이 줄었다는 거지 대출이 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취약 자영업자 차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4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취약 자영업자가 늘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이제 각각 2만 1,000명 그리고 이제 4만 7천 명씩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이제 다중 채무자 가운데서도요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다중 채무자는 은행권, 비은행권, 캐피탈 할 거 없이 다 빌린 사람들 다중 채무자라고 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연체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보시면은 정부에서 대출을 원래 연초에 많이 늘려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은행을 가보면 생각보다 대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도 대출을 굉장히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취약 관련된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올해도 보통 가계대출을 많이 쪼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업 대출이라든지 자영업자 네. 대출도 지금 함부로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이라고 하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내려온지는 은행권에서는 잘 파악을 했겠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네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금 근로자들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이제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입니다. 2년 전 기준인데 여기서 평균 대출이 5,150만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0.7% 늘었습니다. 네. 예, 그 전년도에는 5,115만 원이었거든요. 네. 약 조금 늘긴 했는데 우려되는 바는 작년 기준이 만약에 내년에 집계가 돼서 나올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늘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제가 미리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서 통계청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2020년도 때 4,862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가 이제 4,408만 원이었거든요. 2019년에서 20년에 많이 늘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고요. 21년도에도 5,20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작년 2022년에 조금 줄었다가 2023년도 때 다시 올랐고요. 작년에도 많이 올랐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자리가 위험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로자들의 이런 이제 일자리가 위험해졌다라는 거는 어쩌면 이제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가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네. 국가 경제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금감원에서 오늘 이제 아침 일찍 발표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은행 연체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기준 이제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대출 연체 0.53%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신규 연체 발행액 같은 경우에도 3조 2천억 원으로 이제 전월 대비 7천억 원 증가를 했고요.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원으로 전달보다도 3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연체자들 가운데 이제 결국 못 갚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네네. 비율이 뭐 당연히 좀 있을 테니까 이제 그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항상 그렇습니다. 터지는 건 약한 고리에서 네. 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진짜 좀 불안불안한데 빨리 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세금 세수도 많이 다시 좀 또 네. 줄인다고 한다 보니까 또 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국간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제일 방금 말씀하신 취약고리가 많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시 또 은행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은행권이든 비은행권이든 그렇게 되면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뭐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 자체를 좀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네. 좀 많이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힘이 없어지는 뉴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유정 기자 힘 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아침입니다. 저는 힘이 항상 많습니다. 제 힘 되게 세요. 목소리 유종 기자 힘이 엄청나요. 아니 팔에만 힘이 있지 목소리에 힘이 없어. 자 힘냅니다. 네, 자, 세 요즘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잠긴 건데 힘을 내보겠습니다. 네. 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이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고려 아연이 오늘 주총을 드디어 엽니다. 네. 주총을 여는데 어제 밤까지도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어제 이제 낮 한 오후 3시였나요? 4시였나요? 그때 이제 법원에서 네. MBK와 영풍연합이 냈던 이제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되면서 네. 사실상 최윤범 회장 쪽으로 오늘 주총에 그런 이제 승기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네. 11시였나요? 10시였나요? 그때 또 영품 쪽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 네. 거기서 이제 그 배당을 이제 자서주로 배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고려아연의 영풍 이제 지분율이 네네. 10% 미만이 되면서 이제 의견권을 거기도 제한이 뭐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은 고려아연 주총에서 이사회를 의결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이제 원래는 40%가 넘는 MBK 연합의 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품 MBK 연합이 이번 이사회를 좀 장악을 하면서 고려아연 쪽의 경영권 자체가 최은범 회장 쪽에서 MBK와 영품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전망이 이제는 많이 틀어질 걸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영품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쪽에서 이제 지난 1월 23일 날 열렸던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네. 고려아연의 호주에 있는 손자 회사인 SMC죠. 썸메탈 코퍼레이션의 네.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지난 7일 MBK 연합이 냈던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이에 또 최 회장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의 회사인 이제 SMH 이건 또 썸메탈 홀딩스입니다. 홀딩스가 SMC 영풍 보유 지분을 현물 배당 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네네. 재조치를 했습니다. 기사를 엎치락 읽지 뒤치락. 말고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 이 원뉴스에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정리해서 본인이 얘기해봐. 본인이 얘기를 하면은 네. 네, 쉽게 말하면은 네? 이제 고려아연의 의결권과 영풍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고려아연이랑 영풍이 서로 어떤 회사? 각각의 회사. 각각의 회사 네. 지분들을 갖고 싸우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어제 났던 거는 네.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이제 영풍과 MBK가 가지고 이번에 이사회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영풍이랑 MBK 연합이 쳐들어갔고. 그렇죠. 여기가 40% 넘게 갖고 있기 예.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서서 보면은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려아연 쪽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풍이랑 영풍이랑 MBK가 고려아연 쳐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고려아연이 영풍을 쳤다고 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쳐요? 고려아연은 영풍에 지금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예. 손자 회사인 SMC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예? 의결권을 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처분 소송이 들어갔고 손자는 누구 손자예요? 고려아연의 손자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가 영풍의 지분 지분이 많아요? 10% 이상 가지고 10% 있습니다. 갖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풍의 의결권에 지금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제 밤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영풍과
영풍에서 이제 어제 정기 주총을 열면서 주식 배당을 했던 거예요. 주식 배당. 영풍이 이거 막으려고 네, 주식 배당을 해서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네? 주식 배당을 0.04주씩 주식 배당을 하면서 골고루 다. 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SMC의 지분율이 10%가 깨졌거든요. SMC가 어디예요? 손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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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네. 네.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10%가 깨진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에도 주식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아연 그 손자회사한테 예. 나눠주죠. 나눠주지만 예. 여기저기 다 나눠주다 보니까 10%가 지분율이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0.035주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정기 주총 과정에서 예. 0.035주가 너무 적기 때문에 0.04주를 주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고려아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SMC의 의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0.035주에서 0.04주로 0.04주. 올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건 오늘 중요한 거는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의결권 다툼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윤범 회장이 유리한 상황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건데 누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최윤범, 최현범이 누구예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고려아연의 네. 지금 고려아연이 MBK 대비해서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는 어제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영풍을 기각한. 네, 네. 법원 판결이 뭐였죠? 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 겁니다. 한 번만 더요. 어떻게? 자, MBK와 영풍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게 기각이 된 거예요. 왜 기각을 했느냐? 예. 법원이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25%를 여전히 그때 받지 못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지금 40%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게 어제 법원의 판결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영풍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약 한 15%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0%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34.5%, 네. 3.5%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범 회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표대결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 대결로 봤을 때는 15대 34기 때문에 최윤범이 이길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오늘 주총 현장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법원의 판결을 영풍 쪽에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거냐? 그거는 아닐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파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주총 자체가 파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제가 이걸 좀 완벽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영풍의 의결권을 가지고 처음에 싸움을 하다가 네. 이제 이거는 고려아연이 싸움을 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그 뒷단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지배를 하려고 서로 연합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됐고 네네. 이거를 막으려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그 의결권을 접근하기 위해서 SMC를 이용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이게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이제 그 영풍 쪽에서 네. 받기 위해서 연합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린 겁니다. 시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이 40%가 넘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네. 작년 연말 기준이 아니라 넘어간 상태에서 40% 넘어가다 네, 보니까 네, 네. 이제 25% 가량의 그 추가 지분 확보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게 근데 그거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주주 명부 폐쇄 자체가 그렇죠. 네, 그건 법원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말 기준으로 당연히 따져야 되는 예, 거니까 예. 뭐 법원까지 갈 필요도 별로 없었던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연히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허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처분 허용을 신청을 했던 해달라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게 왜 계속 논란이 됐냐면은 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네. 최윤범 회장이 표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고 아무리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MBK 연합 쪽에서 다른 또 그 지분율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네. 우호 지분이겠죠. 네.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최윤범 회장이 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법원이 아직까지 가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안 내렸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이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어제 좀 많이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오늘 주총인데
제가 어제 주식 사놓고 저 들어갈래요. 약간 그런 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법원이 안 받아줬고 결국 그럼 고려아연은 원래 그 최 회장 네. 이 사람의 경영권을 지키는데 뭐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요 정도 보면 오늘은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6명 정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 부분이 만약에 MBK 연합 쪽에서 이제 미는 사람들이 될 경우에는 경영권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많이 봤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확보한 지분율을 빨리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좀 많이 크게 휘두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사회 6명이 바뀌는 걸 다 우리 사람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경영권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영풍 MBK의 판단이었던 건데 이거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네. 좀 뭐 어쩌면은 최윤범 회장 쪽에 훨씬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오늘 네. 주총 대결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또 났네요. 왜요? 예, 정프로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이제 못 알아들었잖아, 너네들도. 야, 뽀니 빨리 정리해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뽀니라는 사람이 자꾸 정프로한테 막 뭐라고 해갖고 열받았습니다. 뽀니 빨리 세 줄로 요약해봐. 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 리는 좀 잠깐 빠져 있고. 옆에서 자꾸 싸움 말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리는 가만히 있고. 뽀니 빨리 정리해서 나한테 전화해. 뭘로 전화하냐고? 갤럭시 S23 울트라로 전화하든지 아니면 갤럭시 S23 Z 플립. Z 플립으로 전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빨리 전화해. 이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갤럭시 S23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25, 이제 23이면 지금 이제 25인가요? 지금 25 나왔으니까 전전 모델이죠. 전전 모델인데 갑자기 전전 모델 왜 파냐? 아주 거의 저는 이거 무조건 새 기계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와, 근데 이제 S급 리퍼 공기계.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쓰던 그냥 뭡니까 그 유심칩만 끼면 네. 예, 바로 쓰는 예, 자급제 폰입니다. 요거 자급제 폰이 사실 저는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 이제는. 제일 좋아해. 예, 그 뭐 1년 유지 무슨 요금 뭐 6개월 유지 6개월, 3개월 복잡합니다. 결국 그 돈 다 나가는 거야. 어차피 나가는 겁니다. 속은 느낌이 제일 싫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Z 플립 요거는 이제 색깔이 세 가지죠. 네. 네. 뭐죠? 이게 민트. 요거는 핑크? 그다음에 라벤더까지. 블랙, 라벤더, 민트. 그렇게 이제 색깔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갤럭시 S23 23 이게 플러스고 그다음에 울트라. 울트라가 이제 그 펜 달린 거죠? 펜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펜 들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갤럭시 S23 울트라. 옛날엔 이제 노트였지. 맞아요. 네, 갤럭시 노트 그거 잘 네. 나갔잖아요. 네. 노트 7 이런 게 노트 3가 명품이었나? 노트 3인가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노트 7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참 미안. 그거 말고 노트 네. 3인가가 하여튼 대박 났었죠. 네네. 네, 근데 요거 이제 갤럭시 20 S23 플러스랑 요거 이제 갤럭시 Z 플립 S23? 5, Z 플립 5입니다. 이게 요거 얼마냐? Z 플립 5가 요게 얼마예요? Z 플립 5가 57만 8,000원. 8,000원. 57만 8,000원. S급 리퍼 제품. 완전 요즘은 그리고 보면 케이스를 워낙 잘들 쓰고 계셔갖고 새 거 같아 확실히. 혹시 옛날 핸드폰 쓰다 보면 옛날 핸드폰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약간 꺾여서 이렇게 얼굴에 맞게. 예. 근데 이제 나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 나. 나이가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좀 더 잘 들리나? 옛날 플립폰들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딱 요 정도. 예. 살짝 꺾여서. 어디야? 뭐 이렇게. 자, 하여튼 요거 두 가지는 아니지. 세 가지 모델. 예, 세 가지 모델 갖고 왔는데 Z 플립 5는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핸드백에 쏙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요걸로 뭐 유튜브 보시거나 뭐 다양한 스마트폰 뭐 요즘 뭐 기능이야 사실 뭐 삼성이나 애플이나 비슷비슷한데 얼마나 이쁘냐 문제지 뭐. 진짜 AI 나오기 전까지는 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57만 8,000원이 Z 플립. Z 플립 그다음에 S23 플러스가 49만 8,000원, 울트라가 69만 7,000원. 네.
자,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작업제 폰 필요하신 분들 혹은 뭐 세컨폰 필요하신 분들 저는 요즘 그런 분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괜히 그 세컨폰 잘못 가져갔다가 잘못 사러 갔다가 그 2년 약정 이런 거 걸려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류지원 기자 요 정도 하면 괜찮겠죠? 네, 좀 더 제가 더 이해를 아이, 잘해서 아니야, 오겠습니다. 아니야. 네. 그러지 마요. 그럼 또 나만 죽일 놈 됩니다. 네, 그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류지원 기자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